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장을 채운 그런 날이죠.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난 날인데요.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서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8최 개헌, 4.4 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했는데요. 그리고 1960년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은 각종 부정선거를 자행했어요. 그러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고요. 이후 4월 11일 마산 시위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은 1960년 4월 19일에 총궐기에서 이승만 하야와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하자 독재 정권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탄압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독재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했고요.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 군중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해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과 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4.19 혁명 정신을 되새겨보며 4월 1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나던 역사적인 날이죠. 그죠? 네, 그러네요. 이 날이 약간 공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평범한 수많은 날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있기 쉬운데 네. 이런 4.19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도 4.19 혁명의 의미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요. 4.19 탑도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 동네에서도 뭔가 크게 있었나 네, 봐요? 마라톤 행사도 있고요. 아. 그때 당시 시위를 재현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거기 동네에서 4.19 뭔가 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뭔가 이렇게 4.19 때 묘지가 있으니까요. 4.19 묘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4.19 탑이 또 세워져 있고요. 그 동네 어딘지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수유동. 수유동에 네. 수유동에 4.19 때 마라톤이 열린다. 네. 네, 그걸 한번 뭐 참여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의미도 되새기고. 네. 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가 운영되는 등 진로 설계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시행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 특집으로 진행되는데요. 책을 보다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속설 8가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부터 청년들까지 장래 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진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 교과 수업 시간에도 진로 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혹시 요즘 그 학생들 장래 희망이 없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하죠?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희망이 없다고 답한 중학생이 34.4%, 고등학생이 32.3%에 달했고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1.5%가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 또 요즘은 초등학생들한테 너 나중에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이렇게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대학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면 사회인으로서 적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수록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좀 들기 마련일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진로교육 부재는 각종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공과 일자리 간 불일치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진로 개발 역량을 위해 다시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뉴턴 입학생도 2012년 1253명에서 지난해 1379명으로 늘었고요. 네. 희망 전공을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37.9%, 전문대학은 45%에 그쳤는데요. 상당수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대학 선택을 했다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잉 학력 문제를 해결하면 국내 총생산 1%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대학 진학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4년제 대학의 경우 14조 7,660억 원이 전문대학은 4조 2,3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 교육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 설계를 목표로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추진하는데요. 우선 올해 일반 고등학교 37곳을 시범 선정해서 진로 과목을 집중 편성하고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강화한 뒤 점차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이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이잖아요. 네. 1차 기본계획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존에 제시한 제1차 진로교육의 경우 초등과 중학생이 대학생이었다면 이번 2차 진로교육 계획은 대학까지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인데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 인식, 중학교는 진로 탐색, 고교는 진로 설계를, 대학은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물망 설계도를 구축했고요. 단순한 체험 위주의 진로 교육 지원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맞춤형 진로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서 초중고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도입하게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는 어떤 건가요? 네,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특정 학년의 한 학기에 진로교육과 탐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진로교육 집중학년과 학기제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진로활동의 비중이 늘어나게 돼요.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학교 진로와 직업 같은 진로 관련 교과가 집중 편성되고 사회 시간에 창업을 가르치는 등 일반 교과와 연계된 진로 수업도 이뤄지는데요. 교과 수업에 대한 지필 시험은 그대로 실시되고요.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는 1, 2, 3학년 중 한 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 중에 한 학기를 선택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일반고 3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에는 시범학교 1,000곳, 협력학교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 수가 있도록 다양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 있네요. 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 심리 검사도 이루어지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직업 흥미도 검사, 중학교에서는 직업 적성 검사,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행됩니다. 진로교육을 담당할 교사도 더욱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로 전담 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는데요. 초등학교에는 장기적으로 교육대학원 진로 진학 상담 전공 과정을 이수한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진로 교육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우선 기존 교사를 진로 전담 교사로 겸직 발령하는 방안을 적용하게 되고요. 현재 95.3%의 학교에 배치된 중고등학교 진로 전담 교사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나 전문 직업인 등을 활용한 지원 인력도 지난해 654명에서 2020년에는 3,000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번 계획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진로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던데요. 네, 대학에서는 1, 2학년 저학년 때부터 진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대학이 진로교육 과목을 편성하도록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인턴십도 지금보다 늘리도록 독려할 예정이고요.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진로 교과를 도입하고 진로와 취업을 책임질 지도 교수제 시행과 교수들이 진로 직업 관련 지식이나 동향을 익힐 수 있도록 연수 기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이 대책, 이건 마련됐나요? 네, 장애 학생과 새터민 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네. 이들 중 검정고시나 대입을 원하면 학업형, 취업을 원하는 경우엔 직업형 등으로 나눠서 유형별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촌이나 산간지방에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 대학에 연계한 지역 특화 벨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로 체험 버스나 원격 영상 멘토리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진로에 대한 교육은 학부모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학생의 진로 선택에 학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따라 학부모에 대한 진로 교육도 강화되는데요.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학부모 진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도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진로 전담 교사를 양성하고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더 강화된다고요? 네, 현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하는데요. 시도교육청에서는 진로 전담교사 직무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 신임 교원으로 구분해서 각 단계별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안에 진로 관련 내용을 넣게 되고요. 교원 양성 대학도 달라지는데요. 교육부는 진로 전담 교사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전국 10개 대학 교육대학원에 진로 진학 상담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요. 전국 교대와 사범대에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진로 교육 관련 교과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로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진로 교육과 단순한 진학 지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번 진로교육 기본 계획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정한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독서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책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기로 예고까지 했는데요. 그렇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먼저 오키 씨에게 특별한 곳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냐는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서를 할 때 조용한 곳에서 보통 독서를 하잖아요. 네. 집중이 잘 되긴 하지만 좀 네.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독서를 하는 장소 자체가 뭔가 특별하면
뭐 좀 흥미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독서에 대한 지루함도 덜해지고요. 그리고 특별한 추억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독서를 즐기면서 기차 여행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기차 타면서 독서를 한다. 네.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독서 바람 열차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파주 출판 도시와 자연과 웰빙이 함께하는 양평을 연결해서 책도 보고 여행도 하는 체험형 독서 테마 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주 문산역에서 출발해 양평 용문역까지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열차인 독서바람 열차는 열차의 첫 번째 객차를 달리는 도서열람실로 꾸몄어요. 열차 안에 마련된 도서관에는 도서 500여 권과 전자책 디바이스가 설치돼서 승객들은 긴 탑승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곳에서 책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독서 바람 열차에서는 단순히 책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또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독서바람 열차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작가와의 만남과 북콘서트,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고 해요. 문산을 출발한 독서 바람 열차의 첫 편에는 자원봉사자들도 탑승을 해서 승객들의 독서 편의를 도와주고요. 독서 바람 열차는 평일에는 하루 2차례, 주말에는 하루 3차례 운행되고 역별 운행 시각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독서 열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독서 버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버스. 기차보다 약간 짧은 버스. 창원도서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2대 버스가 있는데요. 바로 타요버스와 북버스예요. 타요버스는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타요버스는 무상 기증받은 버스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책 읽는 공간으로 개조를 한 버스예요. 지난해 5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도서관 나들이 수업을 열고 주말에는 책 읽어주기, 영화 상영, 책놀이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타요 캐릭터에 친숙한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에는 아이와 부모 5,400여 명이 타요버스를 다녀갔고요. 주말에만 운영한 올해도 벌써 1,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와, 1,000여 명이나. 네, 주말에만 했는데도. 네, 버스 안에서 책을 읽고 놀이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북버스는 어떤 건가요? 타요버스가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공간이라면 북버스는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원도서관을 비롯해 김해도서관, 진양도서관 등 3곳에서 북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대 이동도서관이 경남 18개 시와 군을 수시로 찾아가는데요. 창원도서관 북버스는 창원을 비롯해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함안군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 초등학교 정보 소외계층 시설이나 박람회 행사장 등을 누비고 있고요. 동화 들려주기, 책놀이 활동, 자율독서,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타요버스와 북버스 또 다양하게 또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2대 버스를 활용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올해 더욱 활발하게 운영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림책 놀이나 꼼지락꼼지락 책놀이, 책 만들기, 사진 콘테스트, 한여름밤의 가족극장 등 타요버스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네. 북버스도 지역 아동센터부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센터, 도서, 벽지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책을 더 특별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혹시 북스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템플스테이는 들어봤어도 북스테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북스테이는 책과 연계한 방식의 숙박을 의미하는데요. 오. 책방과 민박을 결합한 북스테이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이곳에서는 바베큐나 술판과는 거리가 멀고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책을 싫어한다면 권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책방은 아니지만 12,000여 권의 책을 갖춘 파주 헤이리의 모티프원과 폐교를 개조해 만든 강원 화천의 문화공간 예술 텃밭,
대전 구도심 달동네에 위치한 대동 작은 집 여행책 만들기 워크숍으로 유명한 부산 용두산 공원 인근의 잠 게스트하우스도 책이 잔뜩 있고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 묵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저마다 책과 관련된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여기 가면 하루 종일 책에만 파묻혀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동네 서점에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지역서점 문화행사 사업에 참여할 40개 지역서점을 선정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서점들은 앞으로 총 400여 개의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서점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독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건데요. 선정된 서점들은 작가 강연과 독서동아리 운영, 북콘서트, 독서 캠페인, 낭독회나 신앙송, 음악회, 공공도서관 연계 문화활동 등을 열게 되고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신규 선정 서점에는 각 5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선정 서점 중 재선정된 우수 서점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좋네요. 앞으로는 꼭 책을 사러 가는 게 아니더라도 서점을 더 자주 방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서점 포털 서비스인 서점온을 이용하시면요. 지역서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전국 76개 중대형 서점이 손잡고 서점온을 개설했습니다. 어. 서점온에서 독자들은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찾는 책이 있는 가까운 지역서점 이름과 위치, 재고 수량,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이페이지 메뉴를 이용하면 관심도서나 관심서점의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고 리뷰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서점들도 판매와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76개 서점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참여 서점 수를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확 늘어나네요. 네, 지역 서점 포털 서비스인 서점온 사이트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4월에 문화가 있는 날인 27일부터 정식 개설될 예정입니다. 네, 독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아무래도 도서관이겠죠.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라는 뜻의 손책 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책 누리는 청각장애로 인해서 문해력이 크게 떨어지는 청각장애인의 독서를 돕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청각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고 수화 영상도서와 문자도서를 함께 읽고 쓰면서 책과 친해지는 자기주도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2013년에 처음 시작해서 4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죠? 올해는 올해는 특히 책을 읽고 싶어도 배우지 못해 읽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수화 이해도와 문해력에 따라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선녀나무꾼이나 사물놀이 이야기 등 수화 영상도서 11권과 읽기 쉬운 도서를 활용해서요. 수준별 독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책 속 단어 뜻 이해와 줄거리 파악, 문자도서 수화 읽기, 감상문 쓰기, 토론하기 등 독서 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에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은 청각장애인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소통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 유형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손책놀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화 대면 독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죠. 네, 2014년부터 문자도서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로 책을 읽어주는 수화 대면 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정한 뒤 문자나 영상 전화로 신청을 하면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정보 누리터에 상주하는 수화 통역사가 수화로 읽어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정보 누리터에서 평일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더욱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수화 영상 도서 자료 제작 사업을 기존보다 확대해서 추진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배달 서비스인 책날의 누리집을 개설해서 주고요.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고요. 전국 공공도서관이나 장애인 도서관에 소장된 장애인용 대체 자료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색하고 원문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3.0 국가 대체 자료 공유 시스템 서비스 대상 기관과 자료량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책을 가깝게, 책 읽기를 즐겁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오늘은 일관성 있게 그림을 그린 독일의 화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프리드리히는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의 뒷모습을 주로 그린 화가입니다. 순철 씨는 순철 씨의 뒷모습에 대해서 나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등이 넓고 어깨가 상당히 넓은 그런 체격 큰 그런 사람이 뒤에서 보통 이렇게 어깨가 넓은 거는 그 남자의 상징 아닌가요? 그렇죠. 이야. 네, 그렇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냥 그렇답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 제가 저는 모르겠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 번도 저의 뒷모습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앞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뒷모습도 유심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철 씨의 뒷모습이 이렇게 어깨가 넓었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더 볼게요. 네. 네, 아무튼 우리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나 남이나 뒷모습이 어떤가 보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프리드리히 그림을 보면 사람의 뒷모습이 주는 여운이나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뒷모습을 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거는 아마 화가 개인의 유년 시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는 독일 발트해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인 그라이프스발트에서 10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루터교 신앙을 가졌고 비누나 양초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어요. 굉장히 평범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프리드리히가 7살일 때 천연두에 걸려 죽은 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해에 그의 누나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1787년 프리드리히가 13살이 되던 해에도 불행한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형과 얼어붙은 호수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프리드리히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네. 이때 형이 프리드리히를 구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뛰어들었다가 프리드리히는 살고 형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형이 자기 때문에 죽는 거를 목격하게 된 거죠. 불행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우울한 사춘기를 보내던 프리드리히였는데 17살이 되던 해에는 또 다른 누나가 장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연이은 죽음은 프리드리히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예,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부모 형제가 이른 시간에 연이어서 죽는 일은 평범한 사람들은 겪기 힘든 일인데 프리드리히 인생이 좀 너무 독특하면서도 우울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프리드리히의 그림이 우울한 성향을 띠고 종교성이 짙은 작품이 된 건데요.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림도 우울하게 나오고 나중에 프리드리히는 결국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살은 실패했지만 그의 목에는 평생 그로 인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수염을 길게 길러서 목의 상처를 감추고 살았대요. 그런데 개인적인 상처와 이 우울이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 좀 해요. 그죠? 네. 예술을 하려면 예민하고 네. 감성적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뭔가 좀 예술가한테는 뭔가 다른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 그런 특별한 그런 거. 그런 예술가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다는 점도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흐는 자기의 귀까지 스스로 자를 정도로 엄청난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굉장히 사랑하는 건 그런 독특한 삶이 예술로 승화가 돼서 명작을 남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뒷모습을 그리면서 나타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뒷모습을 그리는 건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이 관람자에게 뒤돌아선 채로 자기 앞에 펼쳐진 대자연과 풍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뒷모습은 나약하고 고독한 인간, 그리고 인간에게 닥칠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리드리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는 자기 앞에 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본 것도 그려야 한다. 내면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앞에 있는 것도 그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프리드리히의 작품이 우울하고 고독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뒷모습을 그렸다는 것도 프리드리히만의 특징이네요. 그죠? 그렇죠. 표정을 알 수 없는 뒷모습에서 오히려 내면이 느껴진다는 건 철학적입니다. 네, 우리 가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끔.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뒷모습, 굽은 등을 봤는데 항상 무섭기만 하던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굽은 등에서 아버지의 오랜 세월과 풍파가 느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우리가 평소엔 신경도 안 쓰다가 문득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을 때 뭔가 그 사람의 세월이 느껴지면서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이런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뒷모습에서 내면을 느낀다는 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리드리히가 거대한 자연 앞에선 자그마한 인간을 그린 거는 개인의 우울한 삶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에게 영감을 준 스승과 선배 화가의 영향도 컸어요. 프리드리히는 1790년
자기가 태어난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의 교수였던 요한 고트프리트 크비스토르프에게 개인 교습을 받았는데요. 크비스토르프는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스케치를 자주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자연스럽게 풍경화를 많이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크비스토르프는 자연과 인간의 감정에 신의 계시가 작용한다는 신비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까 프리드리히도 뭔가 영향을 받았겠죠?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드리히에게 영향을 준 화가는 17세기 독일의 미술가 아담 엘스하이머입니다. 그는 풍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종교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을 그린 화가인데요. 엘스하이머의 영향을 받아서 프리드리히도 대자연을 바탕으로 종교 그리고 죽음 등의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치가 프리드리히 그림을 좋아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화가들은 대부분 사후에 인정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살아서도 꽤 인기 있는 화가였어요. 당시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도 프리드리히 그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의 나이 50세가 되기 전에 급속도로 이 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잊히게 돼요. 그의 그림이 너무 우울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말년에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1840년에 66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아, 그렇군요. 삶이 좀 안타까운 화가예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러다가 100여 년이 지난 1940년에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히틀러가 프리드리히 작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민족성을 보여주고 독일의 정신이 잘 드러난 그림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그림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그 독일 민족만의 그거였잖아요. 순혈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독일 정신이 잘 드러난 그림이다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나치는 프리드리히 그림을 선전 도구로 쓰기도 했어요. 네네. 히틀러가 한때 화가를 꿈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의 독일이 패하면서 프리드리히 그림은 미술관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드리히 이 삶처럼 그의 작품도 운명이 불행하다고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의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마음대로 나치 정권이 네. 그렇게 이 선전도구로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 작품 자체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전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이 작품 안에서.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이럴 때는 화가의 작품이 화가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좀 이 작품도 약간 좀 기구한 운명이 있었어요. 헛 웃음이 나오네요. 네. 이제 프리드리히의 작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유럽에서 낭만주의 예술이 나타났던 19세기, 독일에서는 자연에 기반을 둔 낭만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런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 정신을 잘 구현한 것이 바로 프리드리히입니다. 프리드리히는 광활한 자연을 대면한 인간의 정서와 종교적인 감정을 신비로운 풍경화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중세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어두움과 우울함이 공존하는데 이는 불행했던 유년 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와 누나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형과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자신을 구하려다 형이 익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가족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그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고 이런 심리가 그림으로 승화됐습니다.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거대하고 장엄합니다. 그는 헐벗은 나무와 건조한 겨울, 황량한 벌판, 폐허만 남은 수도원 등을 자주 그렸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여기에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뒷모습을 넣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신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그린 예술은 신과 인간의 매개체라고 여겼습니다. 자연 앞에 선 인간은 신비로운 종교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뒷모습은 어쩐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요. 영원하게 살아 숨쉬는 자연과 달리 인간은 숙명적인 죽음과 고독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자연에 삼켜질 듯 압도당한 인간을 그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 옅은 햇빛을 인간 주위에 비춰 작은 희망을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는 그의 이전 작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거대한 바위 끝에 선 인간을 작게 그리지도 않았고 뒷모습이지만 당당하게 자연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내려다보는 안개는 산봉우리를 감싸 안으며 파도 치듯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자욱한 안개는 거친 붓질로 맹렬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관람자의 시선에서 가까운 남자의 뒷모습과 남자가 올라선 바위는 짙은 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관람자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대상의 색은 희미해지고 탁해집니다. 이것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모습이 흐릿해지며 색채가 탁해지는 현상을 강조한 공기원근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남자는 홀로 서서 대자연에 맞서려는 듯이 안개를 굽어봅니다. 뒷모습은 어쩐지 고독해 보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휘날리는 머리카락과 허리를 짚은 손, 왼발만 앞으로 내민 자세 등에서 어떤 의지가 느껴집니다. 바로 거친 자연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굽히지 않고 맞서겠다는 집념입니다. 이 작품은 프리드리히가 결혼하던 해에 그려졌습니다. 오래 독신으로 살다가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신부를 맞이한 프리드리히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억누르고 극복해보려는 개인적인 투쟁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보는 관람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안개라고 느꼈을 때 그 앞에선 인간의 결연한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는 자기 앞에 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본 것도 그려야 한다. 내면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앞에 있는 것도 그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은 알 수 없지만 감정과 생각은 읽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숨겨진 내면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 뒷모습을 그린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작품 이야기 듣다 보니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어떨 것 같은지 혹시 모르죠? 네, 네. 이따가 지금 보니까 지금 허리도 꼿꼿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되게 남자다움이 느껴져요. 순철 씨의 뒷모습은 남자답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오늘은 사람의 뒷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에요. 네, 오늘은 거대한 자연 앞에 고독한 인간을 그린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리고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도 건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속설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속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기농 식품이 영양면에서 더 좋다? 글쎄요. 유기농 식품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증거는 미미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은 비유기농 식품과 큰 차이가 없고 안전성 면에서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네요. 둘째,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파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수분만 가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특히 비타민 B, C,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는 끓이는 것보다 전자레인지가 더 좋습니다. 셋째, 맥주는 와인보다 몸에 좋지 않다? 아닙니다. 약간의 맥주는 와인처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하죠. 하루 500cc 정도의 맥주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 황설탕이 백설탕보다 몸에 좋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설탕의 색이 진할수록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탕을 탈색 정제하는 과정에서 색이 달라지는 것일 뿐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흑설탕은 황설탕에 캐러멜 시럽 등을 첨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도가 떨어지고요. 다섯째, 신선식품이 냉동식품보다 낫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냉동식품은 가장 신선할 때 수확해서 급속 동결한 것으로 맛과 영양 성분 등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고요. 반대로 신선식품은 출시될 때는 당연히 신선하겠지만 오히려 잘 안 팔리거나 늦게 섭취할 경우에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흔히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는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는 않으며 심장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등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버터보다 마가린이 더 좋다? 식물성 기름인 마가린이 동물성 기름인 버터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량이 비슷한 데다가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터의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여덟째,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찐다?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찐다는 속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디아나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늦게 먹어서이기보다 고열량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밤에 먹은 실험쥐의 체중이 4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체로 고열량의 음식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먹는 음식은 안 좋은 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정보 톡톡. 오늘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속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속설 8가지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네, 첫째, 유기농 식품이 영양면에서 더 좋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둘째,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파괴한다. 셋째, 맥주는 와인보다 몸에 좋지 않다. 넷째, 황설탕이 백설탕보다 몸에 좋다. 다섯째, 신선식품이 냉동식품보다 낫다. 여섯째,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일곱째, 버터보다 마가린이 더 좋다. 여덟째,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찐다. 이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게 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속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찐다. 이게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밤에 먹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신에 새벽 2시에 잘 예정이다. 그러면 뭐 한 7시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먹고 바로 자면은 안 되겠지만, 네. 아니다. 2시에 자려면 이제 9시까지. 오후 9시까지 그쵸. 먹어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고. 네. 저는 근데 그냥 무조건 참았거든요. 왠지 살찔까봐 무서워서. 근데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안심을 하고. 혹시나 새벽 2시에 잘 예정이니까 네. 오후 9시에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농이 이제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다. 네. 유기농은 또 크기가 작아요. 음식 이 작물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적은 영양소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버터보다 마가린이 더 좋다. 이거는 뭐 버터나 마가린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거다. 네. 라고 이 말씀드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황설탕이 더 좋다는 얘기는 좀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딱히 맞는 얘기는 아닌가 보네요. 설탕은 뭐 많이 먹으면 다. 네, 설탕은 뭐 뭐든지. 네. 설탕과의 전쟁도 선포해야 하는 마당이죠. 네. 그래도 뭐 요즘은 설탕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유익한이 아니라 유익한 정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식품이든 이 뭐보다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특히 오키 씨 밤에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고열량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오키 씨 살을 안 쪘으니까요. 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음식에 관한 이런저런 카더라 통신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민주주의를 좀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960년 4월 19일이 4.19 혁명이 일어난 날이니까요. 그죠? 네. 자, 4월 1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